안녕하세요. 크나큰 원한을 품었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저는 제게 한을 품게 한 인간에게 악에 바친 복수를 해주었답니다. 저를 그렇게 표독스럽게 만든 인간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대체 저와 그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길었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빠는 작게 사업을 하며 자수성가에 성공한 분입니다. 어릴 적엔 집이 가난했지만 아빠 덕분에 집안 형편은 갈수록 넉넉해졌고 다정하시기까지 한 부모님 덕에 언니와 저 남동생 3남매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가장 먼저 언니가 결혼할 땐 2억이라는 거금도 지원해 주셨고요. 자영업을 하던 형부는 집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의 도움을 더 감사해했죠. 그리고 언니가 결혼한 지 2년 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형부처럼 집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편도 아닌 평범한 집의 외아들이었답니다. 아빤 그때도 우리에게 똑같이 2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 남편은 너무 감사하다며 큰절까지 하더라고요. 시댁 또한 우릴 도와줄 형편까진 되지 못했기에 남편도 형부처럼 아빠에게 너무 감사해했던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뒤 남편은 저희 친정에 정말 잘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회사 일 따로 없으시면 저희랑 강바람 쐬러 가실래요? 차 끌고 팔당댐도 보고 오고 닭갈비도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야 좋지만 자네랑 선영이 아직 신혼 아닌가. 둘이 놀지 왜 매번 우릴 끼워주려고 해? 저흰 연애할 때도 데이트 많이 했는데요, 뭘. 무엇보다 할 수 있을 때 효도해야죠. 두 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많이 모시고 놀러 다니고 싶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저희 부모님을 챙기고 싶어 하던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 남편만큼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죠.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선물도 많이 드리면서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 우린 아빠에게 또 한 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오랫동안 계획했었다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뒀었어요. 사업 계획을 들어본 저도 동의한 일이었고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된 마당에 갑자기 남편의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남편의 지인이 사정이 생겨 사업에서 빠지게 됐던 거예요. 나 혼자 준비한 사업 자금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미 회사도 그만두고 준비도 다 됐는데. 곤란에 빠졌던 남편은 결국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땐 저도 남편의 사업에 확신이 있던지라 함께 아빠에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자까지 다 쳐서 꼭 갚겠습니다, 장인어른. 저 이 사업 정말 자신 있어요.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전 아빠의 도움 덕에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신혼집을 팔아서라도 아빠에게 돈은 꼭 갚을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동의한 일이었고요. 아빠는 남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시더니 흔쾌히 차용증을 받고 부족한 돈을 빌려주셨죠. 남편은 꼭 아빠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정말 열심히 사업에 임했습니다. 저도 아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우려고 애를 썼고요. 또한 사업하느라 주말도 다 반납했던 남편을 위해 두 딸의 육아도 집안일도 거의 다 도맡았었죠. 둘째를 낳은 뒤 얼마 안 돼 저도 복직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성공을 위해 팍팍 밀어줬던 겁니다. 아빠 또한 사업가 선배로서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좋은 사업적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려울 때 한 번씩 금전적 도움도 따로 주셨고요. 비록 같은 업계는 아니었지만 아는 대표님, 사장님들을 통해 남편에게 거래처도 몇 군데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사업을 성장시킨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아빠에게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이 은혜 정말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때 아빤
남편이 너무 대견하다며 약속드렸던 이자는 받지 않으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그 뒤로도 아빠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죠. 사위 사랑은 엄마도 못지 않으셨습니다. 엄만 형부에게도 그렇고 제 남편에게도 그렇고 사위 사랑이 남다르셨어요. 자, 이거 입어보게 있어봐. 역시 이 사이즈가 딱 자네한테 맞을 줄 알았어. 백화점에 갔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둘째 사이 옷 같더라고. 장모님 옷 사러 가셨으면서 왜 자꾸 저랑 형님 옷을 사오세요? 오히려 제가 사드려 하는데. 자식한테 주는 게 부모의 최고 행복 아니겠어? 사위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사위들한테 잘하는 게 곧 우리 딸들을 위한 일 아니겠나. 나랑 자네 장인이 사위들에게 잘해주면 우리 딸들도 그만큼 시댁에서 예쁨 받을 거라고 믿네. 엄만 딸들을 아껴주던 사위들에게 고마우셨던 겁니다. 선물을 사도 저희 삼남의 것들보단 사위들 것을 더 먼저 챙기셨고, 저희가 친정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가끔 빠지더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가득가득 만들어서 싸주곤 하셨죠. 그런 저희 부모님처럼 시부모님도 처음엔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두 분은 자꾸만 손잘 그렇게 바라시더라고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요. 그러다 제가 첫애로 딸을 낳았을 땐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죠. 그래도 고생했다.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이제 막 애를 낳은 사람에게 벌써 다음 임신 얘기를 하다니요. 그래도 그냥 손이 귀한 집안이고 옛날 분들이니 애써 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도 역시 딸을 낳으니 두 분은 대놓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줄줄이 딸이라니. 우린 대를 이어줄 아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너희 셋째 계획은 있는 거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셋째는 생각이 없어요. 제 몸도 너무 힘들고 둘만 해도 충분히 버거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 좀 서운해요. 저 나름대로 두 분께 정말 잘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꼭 두 분은 절 손자 낳아주는 사람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두 번 다 막 출산한 며느리를 찾아와서 다음 임신 이야기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실 거면 아예 병원에 오시지도 말던가.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직 몸도 너무 아픈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제 뼈로 통한 이야기에 시부모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나마 남편이 나서서 두 분에게 또 화를 내주고 제게 사과했기에 그래도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덜 악화될 수 있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았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두 분은 자신들의 손녀를 볼 때마다 예뻐해주긴커녕 한숨을 쉬셨고 셋째 생각이 없다던 저도 은근슬쩍 못마땅하게 볼 때가 많아 저도 두 분께 전처럼 진심으로 잘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여전히 깨를 벗고 살았는데 문제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표정이 왜 저러세요? 너무 어두워 보이셔서요. 요즘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더니 그게 잘 안 되고 있나 봐. 누가 뒤통수를 쳐서 일이 좀 꼬인 모양이야. 너희 아빠 심란하실 테니 그냥 묻지 말거라. 자세히 들을 수 없었지만 아빠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 회사가 어려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걱정은 됐지만 우선 엄마 말대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아빠의 사업이 곧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래 운영해온 회사인 만큼 잘 버텨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의 사업은 생각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동생과 셋이 살던 부모님은 사시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고 아빠의 안색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만 갔죠. 아빠가 걱정됐던 전 남편에게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가 아빠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집까지 이사하신 거 보면 분명 사업이 더 어려워지신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할 때 받았던 2억이라도 돌려드리자. 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나 이번에 제주도 쪽으로 사업 확장한 거. 거기에 투자하느라 지금 우리 회사 앞으로 받은 대출도 적지가 않아. 나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 그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될까? 어차피 그 2억 원래 우리 돈도 아니었잖아. 우리 회사에도 빚이 많다는 말 못 들었어? 그 와중에 대출을 더 늘리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하지만 절대 안 돼. 그런데 남편은 아빠에게 받았던 결혼자금조차 절대로 못 돌려드린다며 못을 박더라고요. 자긴 새로 뽑은 좋은 차에 비싼 시계에 돈을 펑펑 쓰고 다녔으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당시 우린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해 2억 정도 대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땐 쉽게 달려가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자신은 아빠를 못 도와주겠다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부터 남편은 아예 친정에 발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빠 생신인데 안 가겠다고? 사업 확장권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렇다니까. 같은 서울에서 일이 있으면 저녁이라도 내가 가고 싶지. 근데 제주도로 가야 돼. 바쁜 것도 한두 번이지. 왜 꼭 친정 갈 일만 있으면 출장에 접대 미팅에 그렇게 일이 많이 생겨.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우리 아빠한테 돈 빌려드려야 될까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달라?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지만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자꾸 잡아떼더라고요. 심지어 시모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애미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몰래 바깥 사돈께 돈 빌려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어? 경진이가 처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노파심 때문에 이렇게 전화 건 거야. 친정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알겠다만 그러다 경진이 사업까지 위험해지면 안 되잖니. 기가 막혀서 정말. 애들 아빠가 어머님한테 저희 친정에 돈 빌려주기 싫다고 고민 상담이라도 했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아빠 아니었으면 그 인간 사업 시작도 못했고 이렇게 빨리 자리 잡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지. 아무튼 넌 어째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끊는다 이만. 그렇게 시모와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과 대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아이 진짜 어머니 왜 굳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그래 솔직히 장인어른께 돈 빌려드리기 곤란해서 처가 가는 거 피한 거 맞아. 근데 말했잖아. 나도 제주도 사업 때문에 막 여유롭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인간이 1억 가까이 되는 차 몰고 다니고 그렇게 양주만 퍼마시고 다니냐? 당신 사업 성공하면서 은근 사치스럽게 변한 거 나 다 이해는 했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빠한테까지 이러면 안 되지. 아빠가 당신 힘들 때 도와주셨으면 당신도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아니 솔직히 난 그때 갚을 자신이 있었지만 장인어른은 못 갚으실 확률이 더 크잖아. 진짜 머리 검은 짐승한테 은혜 베푸는 거 아니라더니 당신 이럴 줄은 미처 몰랐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릴 거야. 그렇게 알아. 배은망덕한 남편에게 전 최소한 결혼할 때 도움받은 2억이라도 돌려드려야겠다며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당시 언니네도 형부 가게 사정이 안 좋아 아빠를 크게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아빠를 도우려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빠가 언니와 절 불러다 절대 자신을 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내 사업은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구나. 너희 성격에 전에 내가 도와준 돈이라도 돌려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거라. 이미 살릴 수도 없는 회사 때문에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미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눈치 빠른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갔고 그렇게 나랑 잘 지내던 지인들도 등을 많이 돌렸어.
내가 잘 나갈 땐 그렇게 나한테 알랑방귀 끼더니만 이 인생이 참 더덥구나. 아무튼 사업은 비까지 지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지금 정리하면 다행히 빚쟁이가 되는 길은 면할 수 있으니까 너흰 괜한 짓 하지 말려무나. 그게 이 아빠를 도와주는 길이야. 아빤 저와 언니가 나설 걸 알고 미리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이미 동생도 자신이 모아둔 돈을 아빠께 다 드리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아빤 저와 언니를 불러 말씀하신 지 2달 뒤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지 8개월 만이었죠. 그때 아빤 사업이 망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심지어 사위인 제 남편조차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으니 사람으로 인한 충격이 크셨던 거죠. 아빠가 걱정됐던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분 자주 친정에 찾아가 아빠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친정에 가기 민망했는지 끝내 발길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전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아빠 사업이 힘들어졌던 시간 동안 남편의 치사한 본색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에 대한 제 고민이 더 깊어지기도 전에 친정엔 더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선영아, 네 아빠가 글쎄, 아빠가 왜요? 왜 엄마? 회사 문을 닫은 지 일주일 뒤 아빤 그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아빤 이 세상뿐이 아니셨죠. 아빤 가족들에게 짧은 유서 하나만 남긴 채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100%도 돌아오는 공은 없고 인생은 허무하기만 하다. 그런 인생 더는 살기가 무섭구나.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 엄마를 잘 부탁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빠에겐 생각보다 너무 무거우셨던 겁니다. 친정 근처엔 얼씬도 않던 남편도 그때 많이 놀랐는지 병원으로 달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 보이지 않던 모습이 그렇게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만 울다 2번이나 실신하셨어요. 그런 엄만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어나시지 못하고 자리에 알아놓으셨습니다. 금슬이 좋으셨던 만큼 충격도 엄청나셨던 거죠. 저와 언닌 그런 엄마가 너무 걱정되어 친정에 자주 찾아가고 엄마 함께 살던 동생에게도 자주 전화해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곤 했어요. 그런데 아빠의 장례식 땐 그나마 슬픈 척이라도 했던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신 뒤엔 완전히 제 친정에 신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당신이 사람이야?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시냐는 전화 한 통을 안 드려? 아니,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아, 그렇게 일이 바빠서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오세요? 집에 오면 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최소한 당신이 나라도 걱정했으면 이러지 못했을 거야. 아빠 보내고 힘들어하는 날 당신이 정말 위해줬다면 적어도 육아랑 집안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을 거라고. 맨날 술 처먹고 다니던 시간에.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니야. 난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일하느라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번번이 술 냄새를 풍기겠습니까? 다 핑계였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고 남편 또한 제 바가지가 지겹다며 제게 입을 닫아갔어요. 저는 시댁에도 발길을 거의 끊었는데 그건 명절 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명절인데 우리 엄마 보러도 안 가고 여기 있겠다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어차피 장모님도 나 별로 안 반기실걸. 아, 나 힘들어. 그냥 여기서 쉬고 싶어. 그래, 가지 마.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이해. 넌 왜 사업하느라 힘든 일
쉬지도 못하게 들들 볶아. 아이, 혼자 갈 거면 빨리 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 네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친정도 망했지, 아들도 못 낳아. 그렇다고 우리 아들 벌이에 비하면 돈도 한참 못 벌지. 그러면서 너 요즘 우리 아들 바가지도 엄청 긁는다며? 난 정말 갈수록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 이제 명절에도 친정에 안 가겠다던 남편에게 열이 받아 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저 명절이라고 며느리 도리하러 시댁에 갔던 건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 보더니 시부는 한심한 듯 혀를 끌끌 차고 시모는 아예 한술을 더 뜨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화를 내곤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자식이고 부모가 할 것 없이 다들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이런 고약한 집안 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들아들 거리는지. 집안 대의를 생각할 시간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볼 것 없는 이 며느린 앞으로 명절에는 언제든 절대 안 찾아올 테니까 저 찾지도 마시고요. 진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으며 남편과 제 사이는 더더욱 악화되었어요. 사실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는데 작은 충격이라도 드렸다간 갈수록 시름시름 앓으시던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기만 보고 있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저는 더는 남보다도 못해진 남편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갈수록 저에게뿐 아니라 자기 딸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던 남편이 애들 아빠로서도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제발요.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엄마는 어느 날 조용히 아빠의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습니다. 하필 동생이 회사 때문에 이틀 출장을 떠난 날이었어요. 주무시던 엄만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일찌감치 출장에서 돌아온 동생에 의해 발견되셨죠. 이미 동생이 발견했을 땐 엄만 이 세상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언닌 정말 어마어마한 자책을 했었어요. 내가 수연이 대신 엄마를 돌봐드리러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거든.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럼 엄마를 일찍 발견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언니 탓이 아니라며 울었지만 언닌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삼남매는 겨우 1년 만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제게 연락을 받은 남편은 아주 심드렁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장모님이? 하필 나 출장 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미안한데 나 못 가. 이번 제주도 출장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당시 남편은 또 사업자 제주도 출장을 간 지 이틀째였는데요. 정말 중요한 출장이라며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장례식장에 가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기가 찼던 전 울분에 차서 말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장모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니? 그것도 3일 내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막말로 내가 지금 간다고 장모님이 뭐 살아 돌아오셔?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가봤자 당신 형제들 다 나 못마땅해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지금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장례 정도는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해. 바쁜 사람 붙잡고 괜히 짜증내지 말고. 그런 제게 남편은 신경질까지 내며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옆에 있다면 침이라도 확 뱉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우리 엄마 한때 자식들보다 사이들을 더 위해주던 분이야. 그런 엄마가 시름시름 앓으실 때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추더니 이젠 장례식까지 안 온다고? 당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가장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인간이야. 알아? 그래. 나 괘씸하다. 됐지? 사업하는 남편 이해도 못해주는 여자한테 뭘 바라겠냐?
오빠, 전화 언제 끊어? 나 심심해.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옆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남편도 당황했는지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잠시 얼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놈이 출장은 거짓말이고 여자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어나는 의심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군요. 전 우선 이를 갈며 조문객들을 맞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엔 제게 시모가 전화를 걸어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전 그래도 시모가 부고 문자를 받고 절 위로하려고 전화를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경진이가 그러는데 너 안 사돈 장례식에 왜 못 오냐고 경진이한테 난리를 피웠다며? 내가 경진이랑 통화했는데 걔 진짜 중요한 일로 제주도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더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애를 못 살게 굴어? 그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중이 며느리한테 전화해 산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질책인 거예요? 물론 너도 가슴이 아프겠다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무튼 나랑 네 시애빈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상 잘 치르던가 해라. 경진이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네, 안 할 거고요. 전 이제 그 집 며느리도 안 하겠습니다. 경조사조차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왜 가족으로 두고 싶겠어요? 그런 막대 먹은 집안, 저도 이제 손절이네요. 어이가 없던 전 그냥 시모에게 이혼을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그 마당에 남편과 계속 살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더라고요. 그냥 안 오면 될 걸 뭐하러 그런 전화를 굳이 제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시모는 계속 제게 남편이 정말 중요한 일로 제주도에 출장 간 게 맞다는 말을 했는데 전 시모가 남편을 감싸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선 의심을 뒤로하고 전 언니와 형부, 동생과 함께 엄마의 장례를 마쳤어요. 남편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저는 괘씸함에 뿌득 이를 갈았죠.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흥신소 같은 업체였어요. 전 그곳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그때 분명 여자와 있던 것 같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이혼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뭐, 왜 사람을 그렇게 노려봐?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쓰레기 같은 자식. 뭐? 이 여자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리고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며? 잘 됐네. 나도 넌 당신이랑 불편해서 못 살겠거든. 더 질질 끌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어? 남편은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 되어서야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놈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여자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살피는 것 같았는데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그놈은 제가 끝까지 별말이 없자 화를 내면서도 안심하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뒷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건 줄도 모르고요. 그 뒤 남편은 이혼 아주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남편을 피해버렸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고 답답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드디어 뒷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잘근작을 씹어먹을 자식, 진짜 여자랑 있었네. 역시나 남편은 여자가 있었더군요. 그동안 남편은 진짜 제주도 출장을 갔을 때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그 여자 만나 국내나 해외 여행도 다니고 호캉스도 다니는 등 실컷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놈은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에서 그 여자와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잔 당시
임신 3개월 차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즉시 그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을 모르는지 순하디 순하게 생긴 그 여잔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주문을 받더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얼음은 빼주시고요. 딱딱하니까. 그래도 임산부인데 조심해야죠. 네? 아무튼 빼달라고요. 얼음을 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전 적객 미소를 띠고 있던 그 여자에게 커피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곤 그 커피를 집어들자마자 그 여자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죠. 순식간에 카페 손님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에게 집중됐어요. 당신 뭐예요? 뭐냐고? 네 뱃속의 아빠 마누라 되는 사람이다. 이경진이 마누라라고 이 상간녀야. 그 사람 아내라고요? 제가 정체를 밝히자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있다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거겠죠. 전 그런 상간녀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너 그 인간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며? 게다가 겁도 없이 임신까지 해? 야, 얼굴은 순한 양처럼 생겨가지고 어딜 감히 상간녀 짓거리를 하고 있어? 너 이번에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것도 다 들었지? 근데도 그 인간을 장례식장에 안 보내고 여행 다녀왔냐? 그게 그 사람이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안 가도 되는 장모 장례식이 어딨어? 너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이랑 절대 끝이 안 좋을 거야. 들어보니까 너 나보다 나이도 5살이나 어린 것 같은데 그 인간 돈 보고 만나는 거 맞지? 근데 그 인간이 언제까지 돈이 많을 것 같냐? 자기 힘들 때 도와준 장인 장모는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쓴 그런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천벌받게 돼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태어날 그 애도 반드시 알길 바랄게. 자기 부모가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었는지. 저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여자를 뒤로하고 카페 손님들에게도 이렇게 소리친 뒤 그곳을 나왔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여기 이 카페 더러운 상간녀가 하는 가게입니다. 이딴 인간이 하는 카페가 잘 되어서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여자를 단단히 망신 줬더니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오늘 우리 소진이 찾아갔었다며? 어떻게 임신한 여자한테 음료를 뿌려? 당신이 그러고도 같은 여자야?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얼음을 빼고 뿌려줬어.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관용이었다고. 같은 여자? 그 여잔 그렇게 양심적인 여자라 남의 남편이랑 막 바람 피우고 임신하고 그랬대? 그건 됐고, 당신이 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 통화할 때 소진이 목소리 들었던 거지? 그 뒤로 뒷조사를 했든 뭘 했든 다 알아냈나 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겠네. 그래, 나 여자도 있고 아이도 생겼어. 그러니까 그만 입 꾹 다물고 그만 이혼하자고. 위자료는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 소진이 존재 다 아셔. 당신 말고 우리 소진이한테 드디어 손잡을 수 있는 거냐고 얼마나 기대 중이신데. 아주 개막장 가족이 따로 없구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얼마든지 욕해. 근데 당신이 우리 가족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제 당신이란 사람 필요치 않아. 난 우리 소진이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 다복하게 낳고 새 인생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딸들 데리고 당신 인생 살아. 우리 사이에 어차피 이제 남은 정도 없잖아. 당신도 날 증오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서로 좀 놓아주자고. 그놈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그런 그놈에게 코웃음 치며 말했죠.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뭐 얼마나 줄 건데? 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랑 당신 재산의 80% 정도는 안 챙겨주면 이혼 안 할 거야. 뭐? 80? 제정신이야? 왜? 당신 사업 차리면서 우리 아빠한테 빌려갔던 돈,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건 다 갚았잖아. 그래도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을 거 맞잖아. 당신 사업 그렇게 빨리 큰 것도 우리 아빠 덕분이고. 근데 우리 집 망했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뒤로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어? 그 여자한테 미쳐서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와? 난 그런 당신 배은망덕해서 최소한 그 정도 받아내야겠어. 제가 이혼하는 대신 재산 대부분을 요구했더니 그놈은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더 그놈을 몰아붙였죠. 어차피 당신 정식 재판으로 나랑 맞붙는다고 해도 절반 정도 넘겨야 할 거야. 애들도 내가 데려가고 우리 아빠 덕에 시작한 사업이니 당신 사업에 내 기여도도 있는 거니까. 게다가 어쨌든 나도 맞벌이를 했고 가사랑 육아 내가 거의 전담하듯 했잖아. 이런저런 이유 다 합하면 재산 형성에 내 기여도도 최소 절반 인정되지 않겠어? 그거에 위자료 넉넉히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집도 주는데 재산 80%는... 싫으면 그냥 이대로 살던가. 난 상관없어. 남 좋은 일만 시키느니 나도 망하고 니들도 다 망하는 걸 보지 뭐. 그 여잔 평생 상간녀로 살 거고 애도 평생 떳떳하게 당신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당신 죽으면 그 재산도 다 나랑 우리 애들 차지가 되겠지. 그래도 상관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던가. 그놈은 절 돈으로만 봤던 것에 비해 그 여잔 진심으로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제 으름장에 결국 그놈은 순순히 꼬리를 내리고 합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애들 양육비도 거기에다 포함인 거야? 그리고 우리 소진이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지 마. 소진이한테 받을 위자료까지 퉁치기로 하면 나도 당신한테 깔끔하게 다 주고 이혼할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해.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사람 같지도 않은 당신하고 괜히 소송으로 엮이고 애들 문제로 엮이기 싫었으니까.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은 걸 생각이었지만 뭐 내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건 봐줄게. 대신 주기로 했던 거에 5천 더 더해서 줘. 알겠어? 그렇게 전 받기로 한 돈에 5천을 더 더해 그놈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완전히 눈이 돌아간 그놈은 혹시라도 애들 문제로 자신에게 연락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그런 그놈과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가던 날 그놈은 아주 콧노래까지 부르며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그 돈 받아낸 걸로 복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나 그 돈 그냥 다시 벌면 되거든.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당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애들까지 버리고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나냐? 당신 인간도 아니야. 2번 다시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딴소리 하지나 마. 그리고 나 그렇게 잘해줬던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등 돌리고 배은망덕하게 굴었던 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명심해. 업보는 평생 당신 등 뒤를 따라다닐 테니까.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분풀이를 하는 줄 알았던 건지 그래라 하며 끝까지 비웃더군요.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어 시모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시모 또한 새 며느리에게서 손잘 볼 생각에 마냥 신나 있더라고요. 아줌마,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다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뜻대로 된 것 같다 신난 모양인데 두고 보세요. 사람 배신한 데깐 끝까지 따라붙는 법이니까. 전 남편도 시모도 제가 그냥 악에 받쳐서 그렇게 말한 줄 알았을 겁니다.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아주 홀가분하게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쉽게 이혼해준 제 복수는 그때부터가 진짜였다는 걸요. 그리고 제 한서린 복수에 당해버린 그놈은 얼마 못 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그놈과 살던 집을 팔고 동생이 혼자 남은 친정집과 언니네 동네 근처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제 휴대폰에 오랜만에 뜬 그놈의 번호를 보고 전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 잘 지냈어? 무슨 일이야? 우리가 그런 안부나무를 사이는 아니잖아. 여보, 너무 냉정하게만 그러지 말고 실은 나 큰일 났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저기 이혼할 때 내가 준 돈 있잖아.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지금 수사당하고 있는데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을 못 피할 것 같아. 전 남편은 자신에게 들이닥쳤던 불행이 제 복수인 줄도 모르고 주절주절 사연을 읊어대더군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이중장부 탈세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말이죠. 저는 전 남편이 제가 요구했던 재산 분할을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여자 뱃속 아이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놈은 사실 뒤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과거 그놈의 뒷조사를 했을 때 그놈 회사의 비리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알아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전 남편은 저 몰래 정말 큰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은 언제부턴가 회사 돈을 정직하게 굴리지 않았더군요. 매출에서 조금씩 빼돌려 차명 계좌로 숨겨왔고 그렇게 많은 비자금을 모아두고 있었더군요. 당연히 세무서에 내는 장부와 실제 장부도 따로였고요. 말 그대로 이중 장부였던 거죠. 거기에 더해 숱한 탈세까지 그렇게 전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썩어 빠진 인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전 이혼 전 전 남편의 서랍과 컴퓨터를 뒤져 이중 장부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찾아내 복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혼한 뒤 국세청에 확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제 진짜 복수였답니다. 그로 인해 전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됐고 모든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전 남편은 비자금 모두를 환수당할 예정에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게다가 별개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 남편은 실형만을 피하기 위해 제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나한테 지금 그 막대한 추징금을 다 물어줄 여유가 없어. 새 처가도 그걸 왜 자기네가 도와야 하냐면서 한 푼도 못 도와준다고 하고 집사람은 아예 부른 배를 안고 처가로 가버렸다고. 나한테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리 없는 여자인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여보, 나 그 추징금이라도 다 내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돼서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어. 부모님이 급한 대로 살던 집 팔아서라도 보태주시겠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여보, 나 실형이라도 좀 피할 수 있게 제발 돈 좀 빌려줘. 어? 어차피 그거 내가 준 돈이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놈은 제게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군요. 전 예전 그놈이 그랬듯 코웃음을 치며 거절했고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려줬죠. 싫거든? 당신 우리 아빠가 힘들 때 도와줬어? 못 돌려받을 것 같다고 아예 친정 가는 것도 피했었잖아. 근데 내가 왜? 여보, 제발. 그때 내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었어. 나 과거에 잘못했던 일 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리 없는 소진이 걔를 보니까 이제야 전 처가 식구들과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도 알겠더라고.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정말 평생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당신 신고한 건 나야. 당신한테 천벌 내리고 싶어서 내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신고한 건데 내가 그런 당신을 도와주겠냐? 뭐?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이혼할 때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그럼 된 거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진실을 알게 된 그놈은 눈물을 뚝 그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런 그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랬지. 근데 그건 당신이 나한테 치러야 했던 죗값이고 이건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우리 부모님에 대한 복수야. 당신,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등 돌린 걸로도 부족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지? 당신도 우리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원흉 중 하나야. 사위를 그렇게나 좋아했던 아빠한테 상처 준 당신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아니, 난. 그 입 닥쳐. 아직 내 말 안 끝났으니까. 그렇게 우리 아빠를 배신했으면서 당신 우리 엄마 장례식엔 코빼기도 안 비쳤지? 그 기집애랑 시시덕대면서 여행 다니느라. 내가 당신이 엄마 장례식에 왜 못 왔는지 알게 됐을 때 정말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 우리 부모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당신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지 못한 건 우리 애들 때문이야.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울부짖음에 가까운 제 말에 그놈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끝까지 악담을 퍼부어줬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가 복수하려고 한 거야. 당신한테 뜯어낼 거 다 뜯어낸 뒤에 몰락시키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도 바라지 마.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봐서 알겠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복수하겠답시고 나중에 나 찾아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을 걸고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 인생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특히 우리 애들한테 해라도 끼치면 넌 사지 멀쩡하게 황천으로도 못 갈 줄 알아. 알았어? 저는 그렇게 울분을 퍼부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그놈이 회사를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면 제가 그놈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엄연한 불법을 저질렀고 범법자는 사회를 망치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던 거죠. 전 물론 복수심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사회학적인 행위를 눈 감을 수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놈에게 제가 받아내야 할 것들을 다 받아낸 뒤 제 손으로 직접 정의 구현을 했던 겁니다. 범죄자가 계속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일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후 시댁에서 집을 팔아 부족한 추징금을 어떻게든 메꿔주려고 했지만 전 남편 말처럼 시댁을 판 돈으론 그 엄청난 추징금을 다 메울 수 없었고 결국 전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업은 망해버렸고 차명계좌 주인과 관련자들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상가녀는 바로 그놈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해버렸다고 하네요. 역시나 그 여잔 처음부터 그놈의 돈만 받던 겁니다. 또 상가년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는데 이혼까지 했으니 절대 아이를 시부모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더군요. 아마 아들에게 범죄자 아빠에 대한 기억 자체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손자가 태어났지만 결국 시부모는 그 아이를 평생 품에 안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전 남편 때문에 집을 판 뒤 지금은 허름한 월세집을 전전하는 신세라고 하니 참 딱한 신세가 아닐 수 없었죠. 그렇게 이악 물고 복수를 마친 전 지금 딸들과 조용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네와 만나 종종 식사도 하고 아이들과 느긋한 주말도 보내며 평범한 매일을 살고 있죠. 얼마 전 제 동생은 드디어 가족들에게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켰는데 그때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언제 장가 가려나 얼마나 예쁜 색시를 데려오려나 두 분이 참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이 돈 못 받아. 난 누나들 결혼할 때 이렇게 큰 돈 못 해줬어. 우린 대신 부모님께 도움 받았잖아. 엄마 아빠 대신 누나들이 이번엔 너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저 언닌 돈을 합해 부모님 대신 동생에게 결혼 자금을 보태주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게 많았던 제가 언니보다 좀 더 동생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죠. 부디 하늘에서 자식들 걱정을 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동생은 제가 아닌 언니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 나름대로 저희 딸들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정도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 만큼 딸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여러분, 세상엔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건 세상의 섭리에 거스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사람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양심을 버리고 섭리를 거스른 인간은 결국 하늘의 눈의 가시가 되어 천벌을 받게 마련이죠. 상황이 딱딱 들어맞도록 하늘이 도와줬기에 결국 저도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니 그런 천벌이 두려워서라도 하찮은 욕심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은 누구든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길고 장황했던 제 이야기에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창 계절이 바뀌어가는 요즘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